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요 많은 분들이 고란 기자님 팬인데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인사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마침내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예측해 주신 대로 3년여 만이죠. 네, 맞습니다. 딱 3년 2개월 만이고요.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그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통화정책 완화로 차선을 바꾼 셈인데요. 그래서 당장 내수에 숨통이 트일까? 요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장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를 선반영해서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사실 우리가 기준금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체감할 수 있는 건 대출금리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경기에 반영되는 1년 가까이 소요된다라고 해요. 때문에 당분간 체감 경기는 약간 계속해서 얼어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질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네, 어쨌든 간에 기업과 가게 숨통이 좀 틀 것 같다라는 거긴 하거든요. 그 한경협이라고요. 한국경제협회 전경련에서 이름을 바꿨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 원가량 줄어들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금리를 내렸을 때 실제로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렸냐를 2010년 이후 회기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거에 어땠냐를 가지고 앞으로를 추산하는 거예요. 네. 봤더니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 가계 대출금리가 0.14%포인트 그리고 기업 대출금리가 0.19%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정을 해서 이자를 산출해 봤더니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가 2조 5천억, 기업이 3조 5천억 정도 줄어들 거고 이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한 21만 원 정도는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특히나 그 금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한국은행이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액이 한 55만 원 정도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줄어들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이미 기준금리가 낮아질 거야라고 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금리가 사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건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은행 쪽에다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심한 것 같아. 가계대출을 좀 많이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낮아졌어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낮아진 걸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일은행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오늘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체감하는 건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건 어쨌든 내수 부양을 위해서일 텐데 이번 금리 인하로 소비가 살아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 소비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번 금리 인하가 최장기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진짜 소비 진작 효과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내려서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그 이론을 구조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제 대출 금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죠. 게다가 이자 부담이 주니까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이른바 부의 효과가 나타나서 소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낮아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리, 곧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실제 소비와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려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약 3에서 4분기, 그러니까 1년 가까이는 소요가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뭔가 내수 회복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사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금리를 더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더 내리기에는 물가와 부동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수 부진 문제를 금리 인하만으로 사실 지금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금리가 아니라 뭘 해야 되냐? 바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죠. 사실 재정 정책을 함께 써서 내수를 진작시켜야지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내수를 부양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면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한다. 금리 인하를 망설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 부채 때문인데 괜찮은 건가요? 네, 하느니 기준금리를 낮춘 배경 중에 하나로요. 8월에는 낮추지 않았지만 이번엔 낮췄잖아요. 네네. 그게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실 8월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9월에는 5조 6천억 정도 늘긴 했지만 이게 8월에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증가세보다는 둔화된 겁니다. 이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꺾이긴 했고 증가세가 꺾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꺾였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큰 틀에서 보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는 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낮아진 걸 반영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 정부의 정책상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 대출 받기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에 서점가가 아주 뜨겁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기자님? 아, 네, 저는 예전에 읽어가지고요. 지금 사실 솔직히 가물가물한 상황인데 아, 그러시군요. 주말에 네. 그 서점을 방문을 했어요. 지나가다 네. 봤는데 네. 이미 입구에 한강 작가 책은 매진됐습니다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는 서점에 사람이 북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수치로도 봤더니요. 네. 아마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밝혀진 이후에 이 대형 서점 교보문고 예스24 5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와. 어제 오후 2시까지 발표 이후에 수상 발표 이후에 어제 오후 2시까지 집계해봤더니요. 무려 53만 부 가량이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팔린 것보다 더 많이 팔린 건데요. 그러네요. 게다가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탑10이 모두 다 한강 작가의 시와 소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중고 서점도 난리가 났습니다. 웃돈을 얹어가지고 사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그 중고 플랫폼 당근 마켓에는 구판본을 12만 원에 판매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 판매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라는 거죠. 사실 100만 부 말이 쉽지 최근에 100만 부 넘긴 서적을 보면요. 2016년 출간된 82년생 김지연 그리고 2007년 출간된 김은혜 카레 노래 2009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등 몇 권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한강 작가의 작품이 불과 며칠 새 아마 100만 부를 달성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고 프라이드가 또 생깁니다. 노벨상 상금도 관심인데 놀라운 건 세금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득세법에 보면요, 이제 그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복권이나 대외 상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네. 과세를 할지 말지는 주체자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보면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이런 식으로 아예 노벨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가 받는 약 13억 원의 상금은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이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 대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좀 궁금하신 게 요즘 또 흑백 요리사가 뜨겁잖아요. 네. 여기 상금을 아마 3억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흑백 요리사 상금도 비과세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거는 정부 기관이나 그 노벨상 같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필요경비 80% 인정받을 경우에 우승상금 3억 원 가운데 2억 4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근데 요게 또 이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영대회가 아닌 만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은 한
그 1,32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네네. 사업소득으로 하면 990만 원인데 사업소득으로 되면 또 종합소득 과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좀 세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네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국내 출판 산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되거든요. 앞으로 정부 지원 같은 거는 뭐 없을까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번을 계기로 출판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뭐가 있냐를 봤더니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노벨상 같은 그 상을 받으려면 번역 작업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번역에 쏘는 예산이 연간 30억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음, 정도로 지원이 없는데 그나마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출판물 제작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라요. 이 중소기업이 출판물 제작하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출판물이 입시나 교육용 교재 아니면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1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구분을 하면 총 3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네. 이런 식의 약간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혜택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K 문화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최근 열린 김치 뭐 행사, 페스티벌 뭐 이런 데에서 보니까 한강 작가의 팬이어서 참여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문학 작품들도 K 문화의 한 주류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일 목요일부터입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서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 채무자들, 빚을 진 사람들이 빚 쪽으로부터 조금 더 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1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다음 달 1일까지 그 개정안 행정 지도를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만약에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일단 빚이요. 3천만 원 미만이어야지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뭐 사업하다 빌린 게 아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 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되겠고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거는 뭐 문자, 메일, 뭐 앱 같은 거 다 되고요.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자세한 거는 금융회사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달라지는 건 제가 눈에 띄는 걸 봤더니요. 이 불합리한 추심이 개선이 됩니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이 추심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뭐 나오잖아요.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개인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한 추심 횟수가 7일, 일주일에 7회로 제한이 됩니다. 또 채무자 본인이 재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사고가 났거나 질병 때문에 빚 갚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합의를 통해서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요. 이 채무자가 이 추심자한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으로 이 추심자가 찾아오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대, 특정 시간대, 그리고 방문식으로는 추심을 하지 말아라라고 제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 5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권자가 만약에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에는 상환 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앞으로는 더 내지 못하도록 채무자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야 시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OTT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구독을 하다 보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거 보세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저는 좀 많이 봐서요. 네.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소비자원이 조사한 걸 봤더니 네. 평균 2.4개 보고 한 달에 평균 2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곰곰이 따져보니까 저는 한 5만 원 가까이를 쓰는 것 같아요. 평균을 상회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좀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 그런데 네. 2만 원 내고 있지만 응답자 중 한 70%가 구독료 너무 비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매달 나가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평소에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요? 네, 기자님께서? 좀 약간 비싼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음. 대금을 받아볼 땐 비싼데요. 또 영화를 볼 때는 OTT가 싸네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맞아요. 영화관에 직접 가는 것보다 싸긴 하지만 어쨌든 OTT 서비스 이용하다 보면은 한 달에 5만 원씩 뭐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게 2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여도 어쨌든 비싸다. 자, 그러면 조사 결과에서도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고 저 역시도 꽤 많은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한국 소비자만 호구다. 네. 왜 이런 말이 들리나요? 이게 저도 미처 몰랐는데 그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실 뭐 보다가 끊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N사 넷플릭스를 보다가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해지 버튼만 누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지 버튼 안내를 할 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게 아직까지도 그 다음 결제일까지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만약에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환불해주지 않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저는 약간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서비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네. 사실 정확히 하려면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은요, 이게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서비스 즉각 해지를 하고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고 싶으면 전화나 채팅 등으로 추가 상담을 하면 됩니다. 저도 몰랐네요. 네, 이게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그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해놨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 및 대금 환불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네. 게다가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와우 멤버십이라고 쿠팡에 유료 요금제하고 묶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단독 가입 해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차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만 비싼가요?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 국외에서 보니까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하나로 묶은 비싼 단일 요금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프리미엄만 보고 싶어도 나는 유튜브 뮤직까지를 함께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유튜브가 한국에서 월 450원이었던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지난해 12월에 14,900원, 42.5%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한국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만 호구로 만드는 요금제 차별 같은 걸 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당장은 고쳐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건 국회와 소비자 단체가 나서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사실 IT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죠. 각국 정부도. 네. 일단 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구독을 못하고 있거든요. 많이 비싸져서. 네, 오늘 일단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